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지난달 고용지표가 일자리는 전망치를 상회했지만은 실업률이 또 상승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준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3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이 당초 예상된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 될 것인지를 두고 변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은 금융계를 비롯한 미국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세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고용지표가 좀 엇갈리게 나왔죠? 그렇죠. 통상 고용지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일자리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낮아지게 되고요. 또 일자리가 감소하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렇게 좀 뭔가 그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2월 고용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전망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실업자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실업률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고용지표가 이렇게 엇갈리게 나오면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일자리 증가만 보면 여전히 고용 강세죠. 예. 고용 강세인데 또 실업률 증가만 놓고 보면 고용 강세가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같은 달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럴 때는 결국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전달보다 그러니까 1월보다 0.2%가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22년 2월과 비교했을 때 4.6%가 증가했는데 이 전달 비교 또 전년 동월 비교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고용시장 상승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증가가 많았지만 실업률이 올랐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전달 대비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고용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와 실업률, 임금 등을 따져봤을 때 2월 고용 지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네, 그렇죠. 이제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실업률이 증가했고 말씀드린 대로 임금 인상률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고용 지표 세 가지 중에 좀 두 가지 요소가 둔화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2월 고용 지표를 그 고용 시장의 둔화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년여 동안 계속해요. 이 공격적 금리 인상이 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연준이 이번 3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얼마 전까지 우세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예측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바뀔 수 있는 거죠. 뭐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제 파산 소식도 나오고 그래서 변수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난 그 며칠 동안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이 예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고용 지표도 고용 시장이 이렇게 그 둔화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은행들이 지금 파산하는 이런 상황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3월 FOMC에서 빅스텝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진 것으로 가능성은 굉장히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달 FOMC에서 그러면은 빅스텝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 이거는 뭐 수치로도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수치로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에서 그 연방 기금금리 선물 거래를 예측하잖아요. 이 페드 와치로라고 해서 계속 예측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3월 FOMC에서 0.5% 포인트 빅스텝으로 인상할 확률이 그 9일 날 목요일에 비해서 0.5% 포인트 인상 확률이 68%였는데 이게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 38%로 예측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0.5% 포인트 인상 확률이 0%입니다. 0%. 지금은 0%로. 그러니까 0.5%로 올릴 가능성은 이제 제로다는 거죠. 제로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준이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실 금리 인상하기가 굉장히 두려울 것이다. 연준 입장에서도 잘못하다가는 정말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연준은 미국 경제를 망가지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일종의 좀 시장에 겁을 주는 거죠. 실제로 망가지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망가뜨릴 수 있다. 우리는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겁을 주면서 시장이 위축되길 바란 건데 실제로 정말 미국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특히 더군다나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라 지금 은행이 망가지는 거는 최악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빅스텝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리콘밸리에서 그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났자는 돌발 변수까지 있어서 예측이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실리콘밸리에서 터진 은행 파산 사태 때문에 이제 빅스텝은 뭐 물 건너 갔다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벤처업계 자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뱅크 SVB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한 네. 건데 이게 뭐 실리콘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 본사를 둔 커머셜뱅크죠, 시그네처 뱅크까지도 지금 폐쇄됐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정말 그 미국 뱅킹 시스템이 은행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어서 연준이 이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왜냐하면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15년 전이니까 오랜 옛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들을 생생하기 때문에 이거 왜냐하면 그때 베어스턴스가 사실상 파산했고 이후에 물론 베어스턴스는 간신히 구제가 됐지만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가 결국 파산하면서 본격적인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에서 랭킹 16위에 해당하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하면서 이 또 금융위기 사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때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때는 그 은행들이 당시 호황의 끝자락 속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거래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거의 모든 대형 은행들이 각종 파생 상품으로 체인처럼 엮여 있던 그랬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 곳만 망해도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자전거 체인이 있잖아요. 그럼 체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체인 전체가 멈추면서 결국 자전거 자체가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 망가진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부분 때문에 결국 체인 자체가 멈추고 자전거 자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때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은행이 다 엮여 있었고 그래서 어느 한 은행이 망하면서 다른 모든 은행들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2023년이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계기로 해서 금융계 전체가 좀 위험해지는 거는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예. 보여집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2008년은 그렇게 체인처럼 맞물려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달라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극복하면서 그때 엄청난 구제금융을 안겨줬잖아요. 네. 굉장히 비판도 많았죠. 예. 은행들이 아주 자기들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부실 그 대출을 남발하면서 결국 자초한 일인데 왜 우리 그 세금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은행을 살리느냐 말도 많았는데 결국 다 살려줬어요. 그 당시 은행들을 리먼 브라더스 빼고 다 살려줬는데 그때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은행들을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걸 실시하면서 은행 상태를 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시는 그렇게 부실 대출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그 좀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가져가게 했고요. 은행들도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 아주 혹독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때 반성을 통해서 이 파생 상품 같이 위험한 상품을 무분별하게 거래하지 않는 좀 안전함을 좀 확보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는 무너졌지만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과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은행이었고 월가의 다른 대형 은행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연방 정부가 지금 아주
빠르게 나섰죠. 이게 조금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주춤하다가는 그 사이에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이 공포 심리가 확대되면 나중에 가서는 바로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방재무부, FDIC 등이 함께 움직이면서 또 연준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지금 바로 모든 그 예금주들의 예금을 보장한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안정이 좀 찾아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안 아닐까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연준은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렇게 부실해져서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된 게 연준 때문이잖아요. 연준 때문이기 때문에 연준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온 영향 때문에 이렇게 은행들이 무너지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경기 침체를 우려한 연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인하 단행하고 양적 완화 실시했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에는 굉장히 돈이 넘쳐났어요. 우리도 여기저기서 원하기만 하면 돈을 받기가 되게 쉬웠고요. 기업들 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수많은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로 투자금이 몰렸고요. 이 미국 벤처 캐피털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와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이 실리콘밸리 그 벤처 기업들이 넘쳐나는 현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에 현금을 예치했고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 예치된 돈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투자는 주로 1%대 장기 채권이나 하이리스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상이 돼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너무 돈이 많이 풀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저도 이 시간에 뭐 여러 번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인플레이션은 문제될 리가 없다. 계속 그랬죠.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치솟으니까 그때 뒤늦게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 3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에 들어갔고 계속해서 빅스텝 계속해서 또 0.75% 단행하면서 엄청난 긴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는 저금리로 아주 편하게 돈을 이렇게 속된 말로 굴리다가 갑자기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벤처 기업들도 스타트업 기업들도 돈이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에 맡겼던 돈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자금을 돌려야 되니까.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 입장에서는 이 벤처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마련합니까? 결국 이 장기채 1% 장기채에 투자했던 거. 근데 채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하면서 채권이 하락했잖아요. 계속 하락했고. 근데 채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평가 손실이죠. 이게 손실했다고 평가하는 거고. 왜냐하면 채권을 교환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실리콘밸리의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뱅크에게 이제 예금 인출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는 결국 채권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려워졌고요. 어려워지니까 무디스가 신용 강등했고 계속 악재가 겹치니까 결국 이번에 파산 신청한 거고요. 시그네처 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뱅크가 이렇게 어려워진 건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결국 연준 탓입니다. 연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계속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0.5%씩 하면 은행들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고요. 자기들이 말로는 실업률 올려야 되고 미국 경제가 망가져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은행이 망가지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연준도. 그리고 그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과 함께 실리콘밸리 뱅크를 구제하는 데 동의해서 함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FDIC까지.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이 금리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제는 물 건너갔다. 아마 많이 올려야 0.25%포인트고요. 어쩌면 동결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로 가는 것도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가지고 계속 뭐 2%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찌됐건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2% 얘기하면서 계속 금리 인상하다가는 정말 미국 경제를 속된 말로 절단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은 연준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좀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은행들의 파산은 결국 연준의 무리한 금리 인상이 이제는 한계를 맞았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실제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연준 매파 인사 중에 누구도 입번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말도 못할 겁니다. 매파들이. 감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